우리나라 CBDC 형태가 외국의 CBDC하고 많이 다른 아주 독특한 형태예요. 미국이 그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왔던 CBDC, 트럼프가 들어서서 이거를 개발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국면에 도입을 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홍익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드디어 CBDC 테스트를 시작한다. 이 내용이 좀 뉴스로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풀어주시죠. 그러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이 CBDC 실험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올 4월서부터 6월 말까지 일단은 3개월 기간으로 국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CBDC 형태가 외국의 CBDC하고 많이 다른 아주 독특한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한국은행 CBDC를 받아가지고 받는 데는 것보다 자기의 예금하는 돈하고 이제 맞바꾸는 거죠. 이거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고 뭐 온라인 쇼핑할 때도 쓸 수 있고. 근데 지금 거래는 일단 QR코드 결제로 이루어지고 전자지급을 발급을 받게 되는데 근데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이거는 어떤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용카드를 쓸 적에는 그 가맹점이나 이런 데서 수수료를 많이 내거든요. 심하면 한 10%까지 내는데 근데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용카드로 쓰는 것보다는 CBDC로 쓰게 되면 가맹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죠. 아마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분야에서도 카드 대신에 뭐 할인 같은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서 재미있는 게 CBDC에는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 간 송금이나 조건이 맞으면은 자동적으로 결제되고 거래되는 시스템이 돼서 앞으로는 다양한 용도로 이게 발전하게 될 겁니다. 현재 세계 중앙은행의 93%가 CBDC를 개발 중에 있어요. 근데 CBDC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매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앙은행이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민들 개개인에까지도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직접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쫙 깔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범용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용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매형은 추적 가능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CBDC가 나오는 걸 그렇게 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쓰는 돈이 어디에다 쓰는지 정부가 즉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그걸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소매형이 아닌 도매형을 채택합니다. 도매형은 어떤 거냐면 중앙은행이 상업은행까지만 CBDC를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큰 금액만 CBDC로 거래하고 나머지 상업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서는 상업은행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 암호화폐 기술을 채택하든지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든지 뭐 그거는 상업은행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일단 상업은행까지만 서로 거래하는 게 기관용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데서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CBDC를 발행하는 원래 뜻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소매용을 선호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활용하는 게 바로 이 소매형 CBDC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걸 채택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 소매형과 도매형을 적절히 결합한 일종의 혼합형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모습이 연두색은 소매형 CBDC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도매형 CBDC를 채택하고 있는 건 청색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일종의 도매형을 추진했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CBDC 개발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일단 미국은 CBDC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으로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엔 기술적 방식에 따른 분류를 좀 들여다보면 우선 계좌형이 있고 토큰형이 있습니다. 계좌형이란 한마디로 계좌 기반 CBDC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중앙은행이 단일 원장 방식으로 중앙 집중적인 관리를 하는 겁니다. 토큰형은 암호화폐처럼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서 이건 분산 원장 방식으로 만드는 게 토큰형입니다. 그러니까 소매형과 도매형을 다시 계좌형과 토큰형으로 나누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이제 각국 중앙은행마다 결정하는 문제죠. 우리나라 CBDC의 특징을 보면 우리는 사실 중앙은행에서부터 상업은행 내려올 때까지는 도매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데 상업은행은 그 CBDC를 받아서 그 금액 내에서 예금 토큰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이 예금 토큰을 가지고 신용 창출을 할 수 있나 없냐 여부는 앞으로 이제 좀 더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일단은 신용 창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산 원장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어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보내는 그런 통화 원장, 각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계정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서로 이제 통합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토큰에는 이제 스마트 계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정화폐와는 달리 앞으로 쓰임 용도가 굉장히 커질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이중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 거고 이게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도매형 CBDC를 뿌리면 시중은행은 이거를 기반으로 예금 토큰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데 이거는 암호화폐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지갑에서 전자지갑으로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들 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오프라인 CBDC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사실 중국에서 개발한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휴대폰끼리만 부딪혀도 서로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장점은 사실은 인터넷이 없는 후진 개발도상국,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같은 나라에서 아주 요긴하게 쓸 겁니다. 세계 인구의 한 20% 이상이 은행에 구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 문제는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신용불량이나 이런 상태로 은행 구자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CBDC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금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 한국은행 CBDC는 바로 이러한 토큰형과 계좌형의 특징을 혼합하고 있는 혼합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큰은 원래 자유로운데 그 토큰의 생성지가 본인의 계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토큰은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본인의 계정 자체가 신원이 확인이 되고 누구한테서 어느 토큰이 나왔다는 걸 사실은 추적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편의성도 제공하면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 관리가 가능한 그런 토큰을 만든 거죠. 자, 그러면 그 방식이 어떤 건지 봅시다. 그 도매형과 소매형의 장점을 따가지고 가능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를 개인들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상업은행에서 그 사람의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을 만들어줘서 그 예금 토큰을 쓰게 한다는 개념인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은 사실은 미국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시스템이에요. 우리 한국은 미국이 준비한 시스템을 그대로 보면서 노선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은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CBDC를 준비해왔냐면 연준 입장에서 페드 와이어 시스템이라고 이거는 고액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변화는 그간의 메시지 형식을 국제 표준인 ISO 2002로 올해 3월 달에 전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표준화를 이루어서 세계 각국의 CBDC가 서로 같이 교환되고 거래될 수 있는 것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FedNow라는 시스템을 2023년에 연준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였냐면 기존의 미국의 소액 결제 시스템은 은행이 개장된 시간에 주로 이루어져서 일종의 차액 결제를 하는 한마디로 실제로 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8시간 근무 시간이 끝나면 서로 주고받을 돈들을 사후 정산을 해서 은행이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은행이 개장한 시간에만 소액 결제가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공휴일 같은 걸 끼면 며칠씩 딜레이 될 뿐만 아니라 송금이나 이런 딜레이와 수수료가 비쌌는데 이걸 연준이 나서서 연준이 직접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한테도 갈 수 있는 이거를 스스로 만든 겁니다. 사실 이거를 딱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거는 CBDC를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연준은 일단 그 당시에는 부인을 했어요. 이게 CBDC를 위한 건 아니고 우리가 민간 은행들이 제대로 이거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니까 연준이 대신 만들어줘서 24시간 연중무휴 실시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CBDC를 준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로 JP모건이 등장을 해서 예금 토큰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금 토큰을 왜 만들었는지를 사람들이 의아했지만 사실은 지금과 같은 설계, 즉 중앙은행이 상업은행까지만 CBDC를 내려보내고 상업은행은 예금 토큰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에는 그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해 왔을 뿐만 아니라 뉴욕 연준과 스위프트 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규제 책임 네트워크라는 실험을 2022년에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이 실험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네트워크 위에서 CBDC와 예금 토큰을 서로 운용할 뿐만 아니라 여기다 디지털 자산 전반, 즉 스테이블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도 같이 운영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입장에서 이때 미국의 주요 은행과 마스터카드 등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것도 한 석 달간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미국은 CBDC 네트워크 위에서 여러 가지 통화가 서로 상호 결제되고 거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CBDC 시대의 대비를 정말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미국이 그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왔던 CBDC 이 추진사항을 트럼프가 들어서서 이거를 개발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국면에 도입을 했습니다. 즉, 미국은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을 기원해가지고 중국 등 브릭스의 CBDC 시스템에 대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전망이나 CBDC와의 경쟁에서 어떤 경쟁 관계를 펼쳐나갈지 제가 다음 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